도둑맞은 창조성을 되찾는 10가지 방법. 크리에이티브 웨이. 리처드 홀먼 지음. 알 머피 그림. 박세연 옮김. 김대영 낭독. 출판. 현대지성. 창작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도박이자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일이다. 바이 구사마 야요이. 들어가며 5살 아이들을 방 안에 모아놓고 종이와 펜을 나눠준 다음 각자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라고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멋지고 독특한 예술작품 한 무더기를 내놓을 것이다. 몇몇 그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물들을 닮을 테고 지극히 추상적인 작품도 눈에 띌 것이다. 어떤 작품은 화려한 낙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이제 10살 넘은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모아놓고 똑같은 종이와 펜을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도록 지시해보자. 아마도 10대 청소년이라면 머뭇댈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지침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어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그리는지 눈치를 본다. 운이 좋다면 열심히 과제에 임하는 몇몇 아이들을 만나겠지만 대부분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시작도 할 수 없다며 저마다 푸념을 늘어놓을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용감무쌍한 창조성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흔히들 창조성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창의력에 많은 의문을 품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해. 그러고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바보처럼 보이진 않을까? 더 많이 걱정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창조성을 파괴하는 자기만의 악마를 만들어낸다. 소설을 구상하고 첫 번째 장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보다 내일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교활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악마다. 캔버스 앞에 자리 잡은 당신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면서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 역시 당신의 악마다. 그리고 당신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 모방자라고 한밤중에 귀에다 중얼거리는 존재 역시 당신의 창조성을 죽이는 악마다. 여기서 나는 창조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길목마다 우리의 창조적 충동을 좌절시키려고 시도하는 성가신 괴물에 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3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큰 성공을 거두고 평단의 찬사를 받는 아티스트나 작가, 음악가, 공연예술가, 사상가 등 아무리 뛰어나고 늘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창조성을 파괴하려는 악마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들 또한 자신의 악마에 맞서 오랫동안 힘들고 위험천만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가령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역작을 남긴 J.K. 롤링, 미국의 국민 작가 닥터 수스, 영국의 음악 혁신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음반 프로듀서 브라이언 이노,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허비 행콕, 행위예술의 여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극복해냈다. 둘째, 악마들을 오랫동안 방치할수록 그들은 더욱 커지고 번성한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창조성을 완전히 압살하고 말 것이다. 자기 회의와 우유부단함, 두려움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방금 쓴 멋진 노래 가사나 직접 빚은 도자기 또는 막 그려낸 그림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해냈어 라고 감탄하며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분을 절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의력을 죽이는 악마가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기괴하고 심술궂고 시끄럽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력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를 비롯해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종이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유한 사고와 혁신을 갖추어야 한다.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책, 연극, 영화, 음악, 공연, 예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환희 속에서 잠시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에 탐닉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나와 함께 악마를 하나씩 사냥하는 길로 떠나보자.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이 기발함과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괴물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챕터 1. 미루기의 악마를 무찌르는 방법. 닥치고 그냥 해. 바이 귀스타브 플로베르. 한 가지 고백하면서 시작하겠다. 나는 이 장을 쓰는 일을 오랫동안 미루었다. 미루기에 관한 내용을 쓰는 일을 미루는 것. 이를 메소드 글쓰기 기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메소드 기법이란 배우가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실제로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연기하는 기법을 말한다. 편집자. 좀처럼 글이 써지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지저분한 책상 한 구석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그때 미루기의 악마가 내 귀에 달콤하게 속삭인다. 이봐,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글이 더 잘 써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연필이 너무 뭉툭해. 내일 깔끔하고 날카롭게 깎아보는 게 어때? 참, 인스타그램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였더라? 사람들은 가끔 미루기의 악마를 무해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악마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란 종이에 글을 쓰거나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일을 내일로 미루라 하는 게 전부다. 그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와 희곡, 그림, 온전한 예술적 경력까지 악마의 유혹으로 사라지고 말았던가. 1초는 1분이 되고 1분은 1시간이 되며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1시간은 1년이 된다. 미루기의 악마는 우리의 지극히 사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파괴적인 힘을 이끌어낸다. 획기적인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금 눈앞의 과제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봤을 것이다. 또한 작가나 화가, 공연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가 사기꾼이나 모방꾼 혹은 망상에 사로잡힌 영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봤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창작하는 작품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창작하는 작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어떡하지? 쓸모는 고사하고 애초에 창조적 역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면? 그래서 나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은 창작 행위 그 자체다. 즉, 우리는 첫 번째 행에서 시작해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는 그 과정 전체가 너무도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스스로 열광하는 창조적인 작품, 놀라운 정교함과 대단한 완성도를 지닌 소설과 희곡, 영화 등을 보면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룬다. 그렇게 꿈은 그저 꿈으로 남는다. 미루기의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먼저 자신이 그저 모방꾼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살펴보자.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
존경받는 많은 창작자의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이 삶의 다양한 시점에서 자기 회의에 빠져 허우적거렸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예술가라면 아마도 인간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고민하는 일에 익숙할 것이다. 한 가지 진실을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만다. 위대한 20세기 소설 중 하나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1939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미국 대공황 시절의 상실과 상처, 시대의 절망에 맞선 사람들의 끈기를 다룬 이 작품은 스타인백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주었으며 노벨 문학상 수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 작품을 집필할 당시에 스타인백은 심각한 자기의심에 빠져 있었고 이를 일기장에 몰래 털어놨다. 나는 작가가 아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 누구도 내 부족한 능력을 알아채지 못했으면 좋겠다. 잠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그가 힘겹게 써내려간 모든 페이지는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의혹에 맞선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싸움의 결과물이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회랑에 그려진 작품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천지창조는 시대를 통틀어 매우 위대한 예술 유산 중 하나다. 하지만 작품을 창조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의 가치를 의심했다. 그는 이 작품을 그렸던 시기에 친구인 조반니다 피스토이아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시를 써서 보냈다. 내 그림은 죽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 나는 화가가 아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창조자가 존재한다. 불안을 인정하는 창조자와 불안을 부정하는 창조자. 하지만 이들 모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불안감은 위대함의 전제 조건이다. 자기 의심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고 완성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명민함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고 애초에 창작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불안감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함과 한계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든 당신이 대단하고 특별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 어떤 작가나 예술가도 당신처럼 세상을 보지는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닥터 수스는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 오늘의 당신은 당신이다. 이보다 더 진실인 것은 없다. 당신보다 더 당신답게 살아가는 이는 없다. 이라는 척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지 그런 척하는 사람일 뿐이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당신은 화가가 된다. 펜을 들어 글을 쓰자. 그러면 당신은 작가가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두 번째 두려움으로 넘어가자. 그것은 미루기의 악마를 이기려는 노력이 아무런 성과가 없을 거라는 걱정이다. 무언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오히려 좌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두려움은 어떠한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단지 아이디어일 때는 아직 실행이라는 요구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다. 아이디어는 날아오르고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가치를 훼손하는 온갖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할 거라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옳다. 쓰디 쓴 알약을 달달한 사탕으로 변하게 만들 수는 없다. 당신의 첫 원고나 스케치는 엉망일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닮고 싶은 롤모델의 작품과 너무나 흡사해 파생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해 보이는 건 덤이다. 처음에 영감으로 가득했던 머릿속 통찰력과 자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무미건조한 실물 작품 사이의 간극은 도무지 좁힐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바로 노력을 기울일 대상이다. 어느 정도의 단어와 문장,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개념들 말이다. 물론 첫 원고를 당신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의 뛰어난 고전 작품들과 비교한다면 틀림없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단한 작품들조차
처음에는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창조자는 그것을 만들고 다듬고 수정하고 새롭게 만들었다. 당신도 자신만의 작품을 창조할 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일단 당신의 아이디어가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면 말이다. 만약 처음부터 걸작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마치 미루개의 악마가 집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는 셈이다. 오로지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공허한 허영심으로는 예술가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처음 마주치는 장애물조차 넘어설 수 없다. 반면 별로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쩌면 끔찍하기까지 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좋다는 생각으로 뛰어든다면 훨씬 시작하기 쉬울 것이다. 나는 디자인과 광고 분야에서 감독으로 일했다. 우리 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때 구석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릴 때면 나는 팀원들에게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금세 바뀐다. 완벽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품질 관리 필터가 사라지는 동시에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웃고 즐긴다. 그리고 곧 우연히 대단하게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낮추자. 다음으로 미루개의 악마를 먹여 살리는 세 번째 두려움을 살펴보자. 창조의 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은 어떤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는 표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숲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숲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숲은 너무나 방대하고 어두컴컴한 미지의 공간이다. 대신에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선택하자. 가까이 다가가서 나무를 보고 관찰하고 거기서 시작하자. 스타인백이 분노의 포도를 써 내려가는 고통을 이겨낸 유일한 방법은 매일 한 줄씩, 한 장씩 글을 쓰는 것이었다. 작품 전체를 생각하는 일은 너무나 숨이 막힌다. 그는 매일 책상에 앉아 조금씩 글을 썼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글이 좋든 나쁘든 간에 말이다. 미국 소설가 E.L. 닥터로는 훌륭한 말을 남겼다. 글을 쓰는 것은 밤중에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헤드라이트 너머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다. 목적지가 불확실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창조의 과정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영국 화가 브리짓 라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예술가가 목표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작이다. 우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지를 만난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낸 사실이다. 예술가나 작가로서 작품을 창조해내는 관성을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게으름이라는 방해물을 맞닥뜨리며 이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바퀴를 굴릴 때처럼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 작업 자체가 당신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말이다. 정말로 운이 좋다면 당신이 창조한 캐릭터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어디서 흘러오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멜로디가 손가락을 타고 흐르며 무감각한 상태로 마주한 캔버스 위에서 그림이 저절로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말하자면 창조적 열반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세상은 허물어지고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안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느낌은 창조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뒷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이 경험은 고통스럽고 길게 지속되었던 자기회의의 시간을 벌충하고도 남을 정도다. 그러나 미루기의 악마에게 굴복한다면, 그래서 그 악마가 두려움을 키우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처럼 드문 영광스러운 환희의 순간은 결코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미루기의 악마가 당신의 어깨 위에 앉아 공허한 이야기로 주의를 흩뜨리길 원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를 때려 눕히고 첫걸음을 내딛거나 그저 한 번의 붓질로 창조적 여정을 기꺼이 시작할 것인가? 챕터 2. 백지의 악마를 무찌르는 방법. 좋은 노래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알았다면 그곳에 기꺼이 더 자주 갔을 텐데. 바이 레너드 코엔. 예술가가 되는 것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멋진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백지의 악마는 희생자의 노력, 야망, 기존의 성취를 무자비하게 망가뜨리는 변덕스러운 존재다. 그를 어디서 맞닥뜨리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창조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자 결심했다면 조만간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영국 시인 딜런 토머스는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미국 전역의 극장과 공연장에 수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던 토머스는 어느 시인도 누리지 못했던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창조성은 어느 순간 멈춰서 버렸고 6년 동안 단 시 6편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 내 아들은 아래층에서 하퍼 리가 쓴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있다. 이 작품은 1960년에 출간된 이후로 전 세계 수억 명, 아니 수십억 명이 읽었으며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하퍼 리 역시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하나의 소설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그 작품마저도 자신의 대표작이 출간되기 전에 이미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고흐는 좀처럼 작품을 그리지 못하던 무렵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을 거야 라고 화가에게 말하는 텅 빈 캔버스를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넌 모를 거야. 그 캔버스는 바보 같은 표정으로 날 바라보지. 그리고 화가에게 최면을 걸어 그도 바보가 되도록 만들어버려. 음악가 역시 영감의 증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위키피디아에서 발매 간격이 가장 긴 앨범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록밴드 소닉스가 48년으로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척 베리와 스투지스, 픽시즈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모두 한 앨범이 나오고 다음 앨범이 나오기까지 24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팬들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백지의 악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창조자들조차 절망의 나락으로 또는 그 너머로 몰고 갔다. 누구도 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더더욱 골치 아픈 사실은 우리가 그와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질수록 훌륭한 아이디어는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이 변덕스러운 악마가 당신의 길을 가로막거나 창조성을 메마르게 만드는 일을 막고 싶다면 먼저 까다로운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당신의 두뇌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지금껏 우리는 좌뇌와 우뇌, 두 방구를 중심으로 인간의 두뇌를 이해하고자 했다. 좌뇌는 두뇌에서 진지하고 성숙한 영역으로 여겨졌다. 즉, 언어 능력과 더불어 비판적이고 이상적인 사고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우뇌는 만다라를 외우고 파촐리 오이를 즐겨 쓰는 옆집 히피족처럼 추상적이고 예술적이고 직관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신경과학자들의 오랜 연구와 이름도 무지막지하게 긴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나 고밀도 뇌파 검사처럼 두뇌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두뇌 속 약 860억 개에 달하는 뉴런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두 방구의 경계를 넘나든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좀 더 쉬운 방법은 두 가지 주요한 사고 모드를 인지하는 것이다. 바로 분석적인 사고와 즉흥적인 사고다.
분석적인 사고는 논리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추론을 활용하며 자아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하향식 의식적 과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경험을 특정 문제에 집중하고 일련의 단계를 따라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 결론에 도달한다. 분석적인 사고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의 사고다. 합리적이고 도구적이며 기존 패러다임을 활용한다. 우리는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복잡한 문제에 몰두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한다. 즉흥적인 사고는 비선형적인 상향식 과정으로서 의식적인 사고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예측 불가능하며 대단히 임의적이고 신비로운 측면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즉흥적인 사고를 통해 컴퓨터 알고리즘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기존의 독립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고 번득이는 통찰력에 도달한다. 예술 활동을 할 때 즉흥적인 사고는 마법과도 같다. 분석적인 사고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즉흥적인 사고는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방대한 에너지를 발휘한다. 우리는 즉흥적인 사고를 통해 창조적인 영감을 얻고 백지의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 어떤 사고 모드를 취할지는 우리의 전두엽이 직면한 상황에 달렸다. 부디 다음 신경과학적인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두엽은 두뇌의 의사결정 중추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 전두엽은 부지런히 움직인다. 기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여기서는 이성이 왕이다. 전두엽은 분석적인 사고를 사랑하고 판단에 능하다. 만약 전두엽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채점하는 일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판단하기 위해 전두엽에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전두엽 자체는 천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문제는 백지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고 거대한 공허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2배 더 집중하고 사고함으로써 자신의 전두엽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적 사고를 총동원해 즉흥적인 사고의 힘을 위축시키고 만다. 의도와는 반대로 두뇌 프로세싱 파워를 제한함으로써 혁신적인 해결책의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15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역사에서 최고의 서사적 회화 작품으로 손꼽힌다. 원근법과 손짓, 인물 묘사 등 여러 방면에서 최고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12제자에게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다빈치의 삶에 관해 저술한 기록을 통해 이 위대한 작품이 수월하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빈치는 매일 아침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수도원으로 가서 그림을 의뢰받은 벽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종종 붓도 들지 않은 채 성당 정원의 꽃과 나무 사이를 돌아다녔다. 이러한 생활이 한동안 이어지자 수도원장은 다빈치의 나태한 근황을 해당 프로젝트의 후원자인 밀라노 공작에게 일러 바쳤다. 공작은 다빈치를 자신의 성으로 불러들여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거금을 들여 유명한 화가에게 벽화를 의뢰했건만 그 벽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공작의 질문에 다빈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위대한 천재는 때로 가장 게으름을 부릴 때 최고의 성취를 이뤄내는 법입니다. 공작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다빈치는 그 사이를 틈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지금껏 그는 벽화에 그릴 유다의 얼굴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도원장이 최고의 모델이 되어줄 것 같았다. 다빈치는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그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우리가 영감을 모색할 때 백지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영감을 의미하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깊이 숨을 들이쉼으로써 머리를 식힌다는 의미다.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두뇌는 문제와 싸우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한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모든 기능을 중단해버린다. 하지만 영감을 발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중단할 때
신경 시스템은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제한된 프로세싱 파워에서 즉시 벗어나 훨씬 더 근본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강력한 무의식 신경 네트워크로 이동한다. 그래서 샤워나 설거지를 할 때 또는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소위 아하의 순간이 종종 일어난다. 또는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애쓰다가 그러한 노력을 중단하자마자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나는 백지의 악마가 나타났다고 해서 생각을 비우기 위해 넷플릭스에 몰두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이 신경 네트워크로 이동해 발견의 순간을 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고요한 상태를 조성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마주할 때면 펜을 내려놓고 바이올린을 켰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남부 웨일스 지역의 언덕에 올라 달리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많은 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산책일지도 모른다. 시녀 이야기로 유명한 캐나다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느린 산책은 성찰로 이어지고 성찰은 시로 이어진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고민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서면 백지의 악마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4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앉아있을 때보다 걸어다닐 때 창조적 사고의 역량이 최대 60%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명상 역시 도움이 된다. 명상 수련은 머릿속에 흩어진 채로 둥둥 떠다니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연결되도록 자극해 창조성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항상 켜져 있는 디지털 라이프는 현대인에게 몽상이나 지루한 휴식이 선사하는 충분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휴대전화를 가까이 둔다. 우리가 좋아요를 찾아다닐 때 두뇌는 도파민 분출로 활성화되고 정말로 화가 나는 뉴스를 접할 때는 코르티솔의 분비로 움츠러든다. 영감을 추구한다면 가장 먼저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마련해야 한다. 백지의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취해야 할 또 다른 전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일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양쪽 귀 사이에 있는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 육안으로 관찰하면 회색으로 보이는 회색질과 자기 자신을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하지만 초점을 옮겨보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는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창조성을 생각했던 방식이다. 당신이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나 화가, 음악가였다면 틀림없이 아이디어가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뮤즈로부터, 즉 제우스의 9딸들로부터 온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억지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뮤즈가 자신을 기꺼이 찾아오도록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인물들은 창조성이 자신의 내면을 넘어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 음산하고 몽상적인 상상력으로 유명한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데이비드 린치에게 아이디어는 물고기와 같다. 우리는 물고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잡을 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잡히길 기다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상을 받은 TV 드라마 플리백과 킬링 이브의 각본가 피비 월러브리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항상 이야기가 제 주변 어딘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저 순간적으로 그걸 포착해낼 뿐이죠. 전설적인 음악 프로듀서인 릭 루비는 이런 말을 했다. 아이디어는 우리 내면에서 불쑥 솟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를 기울이고 엿듣고 기억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정식에서 나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두엽의 활성도를 낮춰 즉각적인 사고를 촉발한다. 예술가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작가, 사상가인 브라이언 이노는 확실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창조적인 사람이다. 그런 그조차 가끔 백지의 악마와 충돌하며 때로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바닥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이노는 자신의 일기장에 그러한 순간을 심연의 끝자락이라고 묘사했다. 전혀 반갑지 않은 공허함과 마주할 때면 이노는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 무언가 반직관적인 일을 한다. 그는 심연 속으로 자신을 내던진다. 영감을 쫓는 일을 그만두고 싸움을 포기한 채 권한을 넘겨버리는 순간 그의 운명은 전환을 맞이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갑자기 다시 한번 살아난다. 아이디어는 서서히 언제 그랬냐는 듯 되돌아온다. 이 일은 억지로 아이디어를 따라다니는 노력을 그만뒀을 때만 가능하다. 한층 더 깊은 논의를 위해 당신이 백지의 악마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여유를 가진다고 해보자. 휴대전화를 끄고 산책하고 명상한다. 아이디어의 원천을 자신의 머릿속이 아닌 외부 어딘가로 돌린다. 전두엽의 활성화를 멈추고 즉각적인 사고를 허용한다. 자기 자신을 브라이언 이노의 표현처럼 심연 속으로 던진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백지의 악마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기 악마를 무찌르기 위한 마지막 책략이 남아있다. 바로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일이다. 지금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안다. 이미 해야 할 작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왜 또 다른 창조적인 과제를 시작해야 한단 말인가? 당연한 의문이다. 지금 백지의 악마가 당신의 창조적 여정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게 당연히 비관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작업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도전한다면 틀림없이 놀라운 순간을 맞이할 거라고 장담한다. 안드레 에치먼은 Call Me By Your Name을 쓴 유명 작가다.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 소설은 영화로 제작되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에치먼이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는 당시에 다른 소설을 마감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 작품은 대단히 야심 가득하고 도전적이었지만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에치먼은 식사 전에 이탈리아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어떤 집에 관한 짧은 글을 일기장에 쓰고 있었다. 그는 본 작품 집필에 들어가기 전 몸풀기로 그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본 작품 원고가 아닌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기장을 들여다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뢰받은 소설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이에 따른 엄격한 자기검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는 그저 즐겁게 글을 썼다. 문장은 단락이 되고 단락은 한 페이지가 되었으며 그렇게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소설 한 편이 탄생했다. 당신이 완수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A, 새로운 일을 B라고 해보자. A 프로젝트에 따른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B 프로젝트를 매일 조금씩 같이 진행한다면 백지의 악마가 부리는 교묘한 술책을 피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백지의 악마가 언제 나와 내 상상력 사이를 가로막는 엄격한 국경수비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이 사실을 명심하자. 창조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백지의 악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악마가 얼마나 자주 모습을 드러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우리가 맞서 싸울 때 백지의 악마는 점점 더 강력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언제나 그를 피해 돌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 여정은 당신이 원래 가고자 했던 길과는 살짝 다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챕터 3 의심의 악마를 무찌르는 방법. 당신이 자신감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했을지 상상해보고 바로 그 일을 하라.
by 무사 오콘가. 나는 학교 다닐 때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신이 예상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 나는 꽤 부지런한 학생이었고 어떤 일이든 잘하려고 애썼다. 문제는 언제나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발생했다. 나는 먼저 몇 단어를 적은 뒤 잠시 뜸을 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다. 그러고는 글을 시작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결국 그리 나쁘지 않은, 사실 어느 정도 완벽했던 첫 문장이 쓰인 종이를 마구잡이로 뭉쳐 던져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 위에서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두 번째 머리글은 종종 처음 썼던 글보다 더 난해했고 역시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머지않아 처음 가졌던 열정은 시들해졌다. 그때까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한 무더기의 종이 쓰레기와 지나치게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쓸모없어진 단어들, 내 무능함에 대한 절망뿐이었다.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다. 의심의 악마는 치밀하고 부지런하다. 그는 날개로 몸을 감추고 당신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일을 시작하기만을 기다린다. 마침내 당신이 펜을 들고 빈 페이지에 무언가 쓰기 위해 용기를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자마자 의심의 악마는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타 종이나 캔버스를 내려다보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후렴구를 읊어대기 시작한다. 그래.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정말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나? 넌 분명히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의심의 악마에게 너무 빨리 주의를 기울이면 그는 당신의 창조적 충동을 억압하고 창조적 여정 속에서 길을 잃게 할 것이다. 물론 이 여정에는 평가 과정이 마땅히 포함된다. 하지만 그 시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와야 한다. 재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20세기 예술가 중에는 코리타 켄트라는 아티스트가 있다. 켄트는 일생 대부분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성심수녀원에서 메리 코리타 수녀로 살았다. 1960년대에 수녀원을 방문했다면 아마도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화려한 실크스크린 포스터 작업에 몰두해 있는 코리타 수녀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작품을 아직 본 적 없다면 한번 검색해보자. 그녀의 그림은 엄격한 종교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켄트의 재능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다. 그녀는 또한 창조성에 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서도 영감을 주는 교사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그녀가 만든 수녀원 미술부의 10가지 규율은 우리 집 복도에도 걸려있다. 그 규율은 단순하지만 지혜롭다. 8번 규율은 다음과 같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동시에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과정이다. 당시 켄트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사실을 오늘날 신경과학 연구가 입증한다. 우리는 이제 상상과 평가가 두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 두 과정을 하나로 엮으려고 하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본 우리의 친구이자 두뇌의 관리 중추인 전두엽이 기억나는가? 우리가 작품을 평가하고 약점을 파악한 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비판적 기술을 끄집어내는 곳이 다름 아닌 전두엽이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개발한 경두계 직류 자극법이라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샤워캡처럼 생긴 장비를 머리에 씌워놓고 전기 자극을 가하는 기술을 활용해 전두엽의 스위치를 끄고 이를 통해 전두엽의 활동성을 억제할 때 더욱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령 재즈 연주자가 즉흥 연주를 할 때 그들의 전두엽은 활동성이 크게 감소된 모습을 보였다. 잠을 잘 때도 전두엽의 활동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그토록 다채로운 것이다. 그리고 전두엽은 청소년기의 두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부분이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그토록 자유분방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전두엽은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악마를 대리한다.
창의력을 최고로 높이고 전두엽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악마와 거래해야 한다. 의심의 악마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의심의 악마는 평가 과정에서 꽤 합당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의 악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이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할 시간을 주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은 제발 나가 있어 주세요. 나중에 작업실로 다시 초대할 테니까. 이제야 우리는 정말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의심의 악마가 스튜디오에서 쫓겨났으니 적어도 일시적으로 당신은 마음껏 작업할 수 있다. 이제 근심을 버리고 위험 속으로 뛰어들자. 스케치하자. 마구 갈겨 쓰자. 공상의 날개가 훨훨 날아가는 곳 어디든 쫓아가자. I에 점을 찍을 필요도 T에 가로로 선을 그을 필요도 없다. 지저분해도 좋다. 재빨리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자. 당신이 디자이너라면 값비싼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모두 잊어버리고 연필을 집어들자. 작가라면 쓴 글을 다시 읽지 말고 그냥 써나가자. 최대한 많이,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 좀 더 나아가자.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가능성을 다 써버렸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초반에 술술 흘러나오는 아이디어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그러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너른 초원으로 계속 사냥을 떠나자. 책을 읽을 때처럼 하루 중 전두엽이 덜 활성화되는 시점, 다시 말해 일부러 약간 졸린 시간대를 선택해 작업할 수도 있다.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라면 밤늦게 일하는 것에 도전해보자. 반대로 오후나 저녁에 정신이 맑은 편이라면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보라. 한 연구 결과는 직관에 반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특이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하는 도중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용감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가 잘 진척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플로우란 우리가 어떤 과제에 완전히 몰두할 때 진입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플로우의 순간에는 시간이 멈추고 세상이 사라진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단어들이 페이지 위로 쏟아진다. 형상이 캔버스 위에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멜로디가 마구 샘솟는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란 존재보다 더 위대한 창조적 힘이 분출되는 통로일 뿐이다. 신경과학자 올리버 섹스는 의식의 강에서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다. 글을 쓰고 있을 때 내 생각은 즉흥적인 흐름으로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적절한 단어로 치장을 한다. 나 자신의 정체성과 신경계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통과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순간은 그냥 내가 아니라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자 아마도 최고의 부분일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심의 악마가 스튜디오에서 쫓겨난 뒤에야 도달할 수 있는 창조적 플로우의 눈부신 순간에 우리 두뇌는 쾌락을 관장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동시에 분비한다.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엔도르핀, 세로토닌, 아난다마이드,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덕분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는 작업이 그토록 기분 좋게 느껴진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8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머지않아 당신은 첫 번째 원고나 첫 번째 스케치를 마무리할 것이다. 어딘가 부족하고 독창적이지 않고 장황하고 실수투성이처럼 보이겠지만 적어도 당신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제 의심의 악마가 들어올 시간이다. 그는 아마도 담배를 물고 문 바깥을 어슬렁거리면서 다시 들어올 기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의 악마가 들어와 사소한 트집을 잡고 온갖 비난을 하면서 당신의 작품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이 창조한 위태로운 작품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신뢰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정한 조건에서만 그를 받아들이고 단 3가지 질문만 허락하라. 작품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정직하게 작품을 만들었는가? 자신의 내면과 최대한 가까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독창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냈는가? 우리가 정말로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이다. 하지만 예전에 누군가 내게 위대한 작품이란 놀라운 방식으로 단순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작품은 스스로 선택한 장르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는가? 우리가 그림과 교류하는 방식은 소설이나 앨범, 연극과 교류하는 방식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각각의 장르는 예술가가 그 장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허용하며 혁신적인 작품은 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예전에 나는 전설적인 밴드 그룹 비틀스의 프로듀서인 조지 마틴이 1967년에 발표한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비틀스가 에비로드에 입성하기까지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할 일이란 라이브 공연에서 최고의 버전을 뽑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틴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무한에 가까운 녹음 예산과 마감 시간으로 사치를 부리면서 스튜디오 전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다시 말해 음향과 관련된 모든 기술, 오버 더빙, 대리 스피드, 오토매틱 더블 트래킹을 활용했다. 오직 그들에게만 허용된 환경이었다. 그러했기에 해당 앨범은 모든 비틀스 앨범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앨범으로 남을 수 있었다. 작품의 모든 요소가 들인 시간만큼 가치를 가지는가? 우리는 창조적 과정을 종종 덧셈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인물과 스토리를 창조하고 색상과 빛을 추가하고 형태를 빚는다. 그러나 창조적 과정은 뺄셈의 과정이기도 하다. 독자에게 읽히는 문장 속 모든 단어는 명확해야 하고 충분한 영향력을 갖춰야 한다. 그림 안에서 모든 선은 전체적인 분위기나 의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 무언가를 추가했는데 오히려 의미가 흐려진다면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 스페인의 영화감독 루이스 부뉴엘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을 감춘다. 1945년 파블로 피카소는 11점의 석판화 시리즈를 제작했다. 11점의 작품은 모두 황소를 묘사하고 있는데 각각의 작품은 이전 작품에서 진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황소 시리즈는 20세기의 위대한 화가가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문과 같다. 첫 번째 황소는 실제 황소를 빼닮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뭔가가 없다. 즉, 수많은 다른 작품 속의 황소와 피카소의 황소를 구별해주는 특징이 없다. 그래서 피카소는 다시 그렸다. 이번에는 덜 모방하고 더 신비롭게.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에 피카소는 예술가에서 도살업자로 변모해가면서 해부학까지 활용했다. 이 시리즈의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피카소는 음영을 제거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선 하나만 남겨두고 다른 선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작품에서 피카소는 최대한 단순한 이미지, 즉 황소의 절대적 핵심을 보여줬다. 그 작품은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된 이미지였다. 이는 분명히 피카소의 황소다. 피카소가 더욱 가차없이 디테일한 요소를 지워나갈수록 황소는 더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는 순간은 작곡이 아닌 편집을 할 때다. 이 책에 등장하는 다른 악마들과 마찬가지로
의심의 악마 역시 최고의 작품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의심의 악마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이다. 의심의 악마가 언제 작업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할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지는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 챕터 4. 관습의 악마를 무찌르는 방법. 초심자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문가의 마음속에는 거의 없다. 바이 스즈키 순류. 개는 어떻게 짖을까? 나처럼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라면 아마도 우프 우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알바니아인이라면 햄햄이라고 말하고, 발리섬 사람이라면 콩콩, 그리스인이라면 갑갑라고 할 것이다. 태국인이라면 홍홍, 웨일즈인이라면 웁웁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개가 짖는 소리를 묘사하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만큼이나 다양하다. 정답은 없다. 어쩌면 정말로 갑갑이나 홍홍이라고 짖는 이상한 개를 만날 수도 있다. 대부분 개는 다양한 외양만큼이나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짖는다. 우리는 모국어의 특징에 따라 어려서부터 개가 그렇게 짖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들을 뿐이다. 우리는 개 짖는 소리를 더 이상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한다. 이는 단지 개가 짖는 소리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많은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내부 지식체계는 더욱 엄격해지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힘들어진다. 우리는 관습의 악마가 꾸며내는 궤락에 더욱 취약해진다. 관습의 악마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시도하기보다 익숙한 길로 쭉 걷는 편을 언제나 더 선호한다. 관습의 악마는 다른 어느 악마들보다 더 자주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곁을 어슬렁거리는 관습의 악마와 함께 충분히 창조적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다. 어느 분야든 그럭저럭 괜찮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괜찮은 것에 만족했다면, 즉, 딱 적당함의 영토에서 살아가는 삶에 만족했다면, 아마도 이 책을 집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 양쪽 귀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생물학적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관 속 뇌련은 은하수의 별들만큼이나 많다. 두뇌는 무한한 창조성을 실현할 잠재력을 지닌 기관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관습의 악마가 슬금슬금 다가와 그가 들고 있던 안대를 건넬 때 그 물건을 덥석 잡아버리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신경학적인 이유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이유다. 새로운 경험과 마주하는 첫 순간에 우리는 모든 감각을 깨우고 모든 측면에 세세하게 신경 쓴다. 그러나 머지않아 새로움의 충격은 가시고 익숙함에 무뎌진다. 물론 익숙한 느낌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만일 우리가 깨어있는 내내 모든 일을 처음 경험하듯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도 쉽게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가령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릴 때마다 포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를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두뇌 운영 시스템은 계속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서 의식적인 사고는 거의 차단하고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을 자동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은 신경적인 차원에 각인된다. 이러한 뇌의 표준 설정은 일종의 자동항법 장치다. 이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일상에서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장치다. 하지만 가끔 튀어나오는 고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마주할 때면 우리를 종종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양초 문제라고 알려진 인지능력 테스트가 있다. 이 실험은 원래 20세기 중반에 칼 덩커라는 심리학자가 개발한 것으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활용했다. 테스트 내용은 이렇다. 참가자에게 양초와 성냥갑, 압정이 든 상자를 제공한다. 그리고 양초를 벽에 붙여 촛농을 바닥에 흘리지 않고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한다. 연구 결과 참가자의 4분의 3은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들은 양초를 벽에 고정시키려고 애쓰거나 촛농을 접착제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효과가 없었다. 문제의 정답은 압정이 든 상자를 비우고 압정을 사용해 상자를 벽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상자를 선반으로 활용하고 양초를 그 위에 올려 불을 붙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압정 상자의 잠재성을 간과하고 선반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2018년 레너드 물로디노프는 자신의 책 유연한 사고의 힘에서 사물의 원래 용도에 익숙하지 않은 아마존 부족 사람들에게 이 실험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높았다고 언급했다. 양초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쉽게 사로잡히는지, 지속적으로 상상력을 가로막는 관습을 깨부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준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사고가 고착화될수록 사실을 인식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관습의 악마가 우리를 그토록 쉽게 발견하고 괴롭힐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물은 무리의 나머지가 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본능적으로 배척한다. 1998년 여름, 잉글랜드 북쪽에 위치한 리즈 대학교 예술학과 학생들 13명이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대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예술 활동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학생들은 그 돈으로 재료와 액자, 카탈로그를 비롯해 전시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저렴한 화이트 와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학생들의 지도교수인 테리 애킨스는 엽서 한 장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화요일 회의에 참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십시오. 전시회 개막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1동. 햇살 가득한 스페인의 도시 말라가에서 발송된 엽서였다. 전시회가 열리는 날 저녁, 애킨스 교수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다. 전시장은 상그리아를 담은 유리병과 플라멩코 음악이 흘러나오는 오디오를 제외하고 텅 비어 있었다. 학생들의 부모와 친구, 지도교수가 학생들을 찾아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검게 그을린 피부에 활기 넘쳐 보이는 3학년 학생들이 우르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졸업 전시회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을 모두 탕진한 뒤였다. 엄밀히 말해 이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들은 휴가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국 전역을 분노로 펄펄 끓게 만들었다. 리즈 13인에 대한 거센 비난이 몰아쳤고 학생들은 종적을 감췄다. 사기꾼 예술가들의 스페인 휴가는 그저 수많은 헤드라인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런데 며칠 후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다.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리즈 13인이 이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도 교수에게 보낸 엽서에 찍힌 스페인 소인은 그들이 직접 그린 것이었으며 언론을 통해 널리 퍼진 일광욕 사진은 영국 요크셔 해변에서 찍은 것이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도 선배들을 빌려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들은 장학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기존 예술작품에 대한 관습에 도전한 그들의 시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습에 집착하는지를, 그리고 관습이 위협받을 때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항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항상 하던 대로만 하려는 두뇌로 관습을 어기는 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중고를 감안한다면
관습의 악마가 채워놓은 족쇄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고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창의력에 관한 우리는 중독되기 쉬운 해결책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2021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 논문은 바로 이 현상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존에 있는 요소를 빼기보다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전자의 방식이 더 빠르고 간단하고 효과적일 때조차 말이다. 어떤 실험에서 피실험자 91명에게 색칠된 상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칭적인 패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상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 무언가를 빼기보다 새롭게 추가하려는 인간의 성향은 어설프고 지나치게 복잡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당신이 유년기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아마도 부모님이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아줬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이 방법은 당장 자전거를 타기에는 좋지만 보조바퀴를 제거했을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 요즘 아이들은 밸런스 자전거, 페달을 제거한 자전거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려는 순한 양들과 비슷한 우리의 성향은 교육으로 더욱 강화된다. 우리는 학교에서 사실과 공식을 배운다. 그리고 비록 똑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무언가를 하는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있다고 배운다.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양식을 따르라고 격려받는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창의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위대한 혁신가 중에 독학자가 많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러시모어 산의 조각 기념물을 만든다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의 얼굴이 새겨질 것이다. 이들이 모두 대학 중퇴자라는 사실을 아는가? 무언가를 추가하려는 성향에서 벗어나는 능력은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진화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동물들이 중독을 추구하는 이유에 관한 흥미로운 이론이 있다. 발효된 과일에 취한 코끼리와 새, 마리화나에 취한 고양이를 비롯해 양귀비를 씹어먹는 왈라비, 마리화나 씨앗을 먹는 새, 그리고 겁에 질린 보거가 방출하는 물질 때문에 기분이 고조되는 돌고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보고된다. 그 이론에 따르면 동물은 종종 행동의 틀에 갇히고 그러한 순간에 주변 환경이 변하면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마약을 흡입하는 행위는 동물들이 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준다. 즉, 기존 행동의 경계를 넘어서고 종 전체의 진화에 이익이 될 발견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말하자면 새로운 먹잇감이나 짝짓기 장소를 쉽게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날 IT 분야 경영자들 사이에서 창의력을 개선하고자 환각물질을 미량 복용하는 게 유행하고 있다. 엉뚱한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분한 LSD, 강력한 환각제 마약이나 일부 버섯에서 추출 가능한 천연 화합물,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실로시빈을 섭취하는 것이다. 물론 적은 양이라도 약물 복용은 위험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적인 행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약물 없이도 관습의 악마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한 가지 방법은 반대 사고다. 대부분의 창조적 작품은 특정 장르의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련의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손에 의해 탄생한다. 소설은 언어의 문법 규칙을 준수한다. 음악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일련의 소리다. 여기서 반대 사고를 하려면 먼저 관습을 인지하고 그 관습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는 반대 사고가 선행될 때 일어난다. 마르셀 듀샹은 작업실에서 만든 작품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한
알무트 서명이 들어간 소변기로 개념 예술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1922년 제임스 조이스는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규칙을 보여주는 율리시스를 통해 기존 문학 전통에 수류탄을 던졌다. 1952년 작곡가 존 케이지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음악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줬다. 그는 오케스트라에 4분 33초 동안 연주를 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혁신을 성취해냈다. 브라이언 이노는 일기장의 아티스트이자 자신의 친구인 피터 슈미트가 했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 일단 이 수수께끼 같은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대단히 훌륭한 출발점에 선 것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자신의 특정한 행동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일을 할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항상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관습의 악마는 무엇보다 루틴을 사랑한다. 그는 익숙한 것을 가장 편안해한다. 영국의 방송인 매슈 사이드는 다이버시티 파워에서 경제학자 피터 벤더의 실험을 소개했다. 실험에서 벤더는 학생 그룹에게 학기 전후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지시했다. 그들 중 절반은 학기 중간에 해외로 나갔고 다른 절반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전자그룹의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후자 동료들의 아이디어보다 17%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그대로 머무른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실제로 학기가 지나면서 질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를 하기 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해외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도록 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고향에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이 내놓은 대답이 두 번째 그룹에 비해 75%나 더 창의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국경을 넘는 여행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 역시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존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노출해 예측하기 힘든 풍성한 교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정상을 차지한 예술가나 창조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 관습의 악마를 내쫓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음악가이자 배우인 데이비드 보이의 방법은 안주하지 않는 삶이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이 올바른 곳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흥미진진한 일을 벌이기 적당한 곳에 도착한 겁니다. 미국의 예술가 척 클로스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를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다면 조만간 당신은 당신의 고독함 덕분에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최근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예술 분야도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작곡하고 초상화를 그리고 로고를 디자인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되었다. 만약 당신이 생계를 창의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끔찍한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천 가지 사례를 저장하고 패턴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나 알고리즘을 활용해 그들만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창조성은 파생물에 불과하다. 컴퓨터는 예전에 존재했던 것을 모방할 뿐이다. 결코 혁신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컴퓨터는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 관습의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다.